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수석 사퇴론이 제기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수로 이렇게 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전 문제로 인한 불편은 국민들이 양해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답방 시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따져봤습니다. 최근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 가격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보다 20만 원가량 더 비싸고 화장품, 커피 등도 유독 한국에서만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를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파리 시내에 방화와 약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2명의 전직 대법관이 동시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전직 대법관의 운명은 까마득한 후배 판사의 손에 달린 셈이 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일본 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을 직접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공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전범기업 상대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책임도 더 무겁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만 각각 150쪽, 100여 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특히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일제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한 정황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임박한 것 같은데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야겠죠? 언제쯤 부를 것 같습니까? 네,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소환이 임박한 양 전 대법원장을 놓고 검찰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그만큼 소환이 임박했다는 뜻인데 연내 수사 종결 의지를 표방한 만큼 이달 내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앞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어 이번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났을 때 강제징용 소송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로비냐 적법의 변론이냐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 두 전직 대법관이 이제 구속될 처지가 됐는데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원 안팎에서는 참담하다는 분위기와 함께 어차피 결과에 상관없이 사법 불신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겨주는 방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늘 밤늦게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할수록 법원 내홍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스폰서 건설업자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하루 종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행방을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골프회동에서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 최모 씨의 회사입니다. 계세요? 굳은 표정의 직원 몇 명만 남아있을 뿐 최 씨는 휴가를 이유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최 씨는 골프 회동 의혹이 불거지자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 씨의 서초동 자택에서도 취재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디 언론사는 가면 다 거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거절하셨으니까 저희 나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모 수사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파견 수사관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비위 내용은 물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와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복귀한 다른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통신내역 조회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의혹은 확산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비위 의혹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죄, 사퇴 얘기까지 나왔던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일제히 조국 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조 수석에게는 잘못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여권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라는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조 수석은 그 사안에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맞으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다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수석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조 수석의 건승을 바란다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이해찬 대표가 대신 해명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뜻을 밝혔던 이재정 대변인 역시 조 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해찬 대표가 충분히 말씀한 상황에서 더 보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교체와 거리를 뒀습니다. 조국 수석은 김모 수사관의 이른바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 씨와 아는 사이라는 등의 소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전 여권이 조국 수석 지키기에 나선 것 같은데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청와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국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나사가 풀렸지만 조일 드라이버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기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임기 1년 반도 남지 않은 정부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부터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엄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조국을 지킬 것인지 조국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벌어진 비행위의 규모가 점입 가경입니다. 책임질 이들은 마땅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권이 조국 지키기로 돌아선 가운데 야당의 공세는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뒷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만약 성사가 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자체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상당히 진전된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답방 자체가 평화 메시지라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며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불편은 국민들이 양해해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철도 착공식에 대해선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불협화음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답방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데 이어 국론 분열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답방 성사 여부가 김 위원장 결단에 달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방문한 오클랜드 전쟁 기념관 앞에선 일부 교민들이 답방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2주가량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원산 구두공장 현지 지도에 나서 모종의 결단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90일 동안 무역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100%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건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He is agreeing to work with me 100% on North Korea. That's a big thing too. 미국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대로 중국이 대북 정책을 선회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이란 기존 쌍궤 병행 원칙을 재강조했습니다. 두 문제는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이 풀리면 한쪽이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점이 좀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문제를 놓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중국이 지금 수준 이상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언급한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만약에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아무래도 경호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경호는 북한 측이 담당합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2월이었죠. 이 평창올림픽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당시에 김여정에 대한 경호는 이 2박 3일 일정 내내 이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체적인 경호를 총괄하고 이 근접 경호는 남과 북이 함께 했었는데요. 예. 당시 우리 정부는 김여정 일행에 대해서 최고 등급인 국빈 A급 경호를 실시했었습니다. 아, 국빈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군요. 그럼 예. 국빈 A급이면 어느 정도 경호를 합니까? 예, 현행법상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국가원수나 경호처장이 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을 이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예. 이 당시에 국빈 A급으로 지정된 김여정 일행에게 이 경찰은 이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이 경찰차 5대로 경호를 하고 이 1개에서 2개의 차로를 확보해 줬었습니다. 이 급수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 등이 달라지는데요. 예. 그 수준은 이 청와대 경호처에서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같은 A급이더라도 이 투입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김여정의 방한 때보다 이 반대 시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경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호나 그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국민들께 무슨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양해를 해야 할 정도면 뭐 상당한 경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어쨌든 숙소 문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북한은 숙소였던 싱가포르 호텔은 이 17층부터 스위트룸이 있는 20층까지 예약을 받지 않고 비워뒀었고, 또 호텔 부근의 왕복 3차선 도로와 버스 정류소 2곳이 전면 봉쇄돼서 이 철통 같은 경비 태세를 보였었죠. 예.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호텔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 일단 정부는 위치나 구조상 이 보안이 수월한 서울 시내 특급 호텔 2-3곳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지난 2월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 숙소로 활용됐던 이 A 호텔은 이 오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스위트룸이 있는 17층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호텔은 서울 도심과 떨어진 시내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 경호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연말에 이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을 이 싱가포르와 같이 통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회담 가능성 이게 언급되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서울보다 상징성은 떨어지겠죠.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마다 발표되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의 조치를 요구했던 내용이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서 이번에도 역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입니다.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를 남북 신뢰 형성의 주요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기본 계획에는 남북 대화 정례와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만 제시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인 만큼 전체적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조치를 해제하려는 의도로서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로 보여서 정부는 지난 2월 북한 김영철 방한 당시 천안함 도발 주범을 특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북한 인권 문제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지속을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지난달 KT통신국 화재로 그 일대가 완전 마비됐는데 이때 군 통신망도 함께 끊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예비 통신망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통신국 화재가 우리 생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2중 3중의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KT 화재 당시 불통됐던 군 통신망은 모두 28개입니다. 화재로 합동지휘 통제체계 5개, 화상회의 5개, 군사정보통합 시스템 4개 등입니다.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내각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를 연결하는 통신망도 두절됐습니다. 화재 당시 국방부는 군 통신망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 통신망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뒤늦게 일부 군 통신망이 끊겼던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는 별도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작전 대비 태세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불통됐다고 그걸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통신 수단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다른 통신망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난 26일 오전 피해를 입은 통신망을 모두 복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이제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화염병을 던지고 문화재도 훼손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뮤진 기자입니다. 파리의 상징 개선문 주변에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거침없이 에워쌉니다. 화염병이 날아들고 자동차와 건물 곳곳이 불타오릅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면서 급기야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Et on est en train d'épuiser les peuples d'Europe, le peuple de France, petit à petit, à coup de taxes, de tout ce qu'on veut. Donc il y en a marre, faut arrêter, faut arrêter. 노란조끼 시위 3주째. 파리의 상징 샹젤리제는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개선문은 스프레이로 얼룩졌고 자유의 여신 마리아는 오른쪽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선문 앞 무명용사의 묘까지 부서지면서 피해액만 수백만 유로에 달할 거란 추산입니다. C'est assez dramatique de voir ça quand même, c'est sûr, mais bon, je pense que c'est aujourd'hui le seul moyen de communiquer avec le gouvernement, malheureusement, et je pense que c'est des choses qu'il faut prendre en compte.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만 249건, 130여 명이 다치고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12 personnes ont été interpellées hier dans la capitale. C'est un niveau jamais atteint, en tout cas dans les dernières décennies. 혼란을 틈타 상점과 은행 현금 지급기 약탈까지 이뤄지면서 샹젤리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여행객들은 거의 폐허로 변해버린 파리 시내를 관광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3주째 주말 집회가 끝난 파리 시내. 거리 곳곳에 상점 진열장 유리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 주차된 차들은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On a explosé la pharmacie vers 4h30, 5h, je pense, parce que c'est à ce moment-là où je suis partie. Je ne sais pas si c'était bien de ne pas être dedans ou s'il fallait être dedans. 마크롱 퇴진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개선문에선 문화재 전문가들까지 동원돼 청소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름답던 파리 시내가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은 관광객들에게도 낯설기만 합니다. People are disturbing tourists and disturbing people who come to visit, but it's also their right to do that. Both sides, it's like positive and negative.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11월 17일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3주째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반정부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력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마크롱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위 현장을 둘러보고 긴급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한 사기꾼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번엔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이 사기범의 자녀 취업까지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49살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라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하다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 아들 26살 조모 씨가 광주시 산하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좀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실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일을 한다. 그 기간이 끝나서 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사기범 김 씨는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양숙이가 소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잔식들을 청탁을 한 거죠.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속아 조 씨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재 광주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 씨 딸도 윤 전 시장의 부정 청탁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현재 자원봉사차 떠난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지난 주말 9호선의 서울 강동과 강남을 잇는 구간이 새로 개통됐습니다. 오늘 아침이 신설 구간 개통 뒤 첫 출근길이었는데 그야말로 지옥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은데도 구간만 늘린 게 문제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구겨지듯 열차에 탑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은 발 디딜 틈이 없고 긴 줄을 따라 겨우 올라탄 열차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 할 만큼 만원입니다. 승차 안내를 돕는 현장 직원은 목이 다 쉬었습니다. 밀지 마시고 여유 있는 카드로 승차해 주십시오. 환승객이 많은 역에서는 열차에서 내려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구간이 지난 1일 개통된 이후 첫 출근길은 그야말로 지옥철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쉽게 만원이던 열차에 강동에서 출발한 손님들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9호선이 사람이 많기로 좀 악명이 높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서울시는 신설된 구간에서 승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상행 구간의 혼잡률만 따져 승객 15%가 늘 것이라 예측해 급행열차 3편만 추가로 투입한 게 전부입니다. 여기서도 이용객이 어떻게 늘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 하행은 지금까지 별로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운행 구간이 길어졌는데 추가된 열차는 적다 보니 평균 배차 간격은 오히려 2분 가까이 늘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단계를 다녀야 되니까 열차는 37개는 똑같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모든 급행열차를 육량열차로 교체하고 추가 열차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똑같은 제품인데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죠. 그저 체감상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한국에서만 더 비싼 것인지 또 비싸면 얼마나 더 비싼지 김하린 기자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요즘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파스와 초콜릿 등 대부분 국내에서도 파는 제품들. 굳이 해외에서 산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보다 싸던가요? 네, 훨씬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많고. 3배까지. 같은 제품이라도 해외가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중저가 의류 유니클로는 일본 상표로 한국에서도 인기인데 겨울 상품 가격을 알아봤더니 49,900원인데 일본은 어떨까? 저는 현재 도쿄 유니클로 매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판매가는 약 32,000원, 한국보다 18,000원, 35%가 쌉니다. 韓国、台湾で買うより日本で買った方が安いので、旅行でいらした時にこっちで結構たくさん買って帰るって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국내가 비싼 제품은 한두 개가 아닌데 영국 러쉬비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배 비싸고 일본 무인양품 접시도 2배 가격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도 한국 한 잔 가격이면 미국에선 2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벨기에 고디바 초콜릿은 미국보다 35%, 스웨덴 가구 이케아 6인용 소파는 23만 원, 약 13%가 각각 비쌉니다. 독일 카밀 핸드크림 국내 판매가는 6,200원, 독일 현지 가격은 1,500원, 우리나라에서 4배 가격에 팔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가격이에요. 독일 현지 가격은 얼마인가요? 난 독일에서는 5,000원. 독일에서 5,000원? 네. 3,000원. 3,000원? 네. 2,500원? 가격은? 너무 싸다. 뭐야? 2,500원, 우리 2,500원씩 했는데. 완전 세상에 이야, 너무 심하다. 가격뿐 아니라 내용물도 차이 나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과업체에서 파는 이 아몬드 초콜릿은 한국과 일본 모두 가격이 약 2,000원으로 비슷하고 또 이렇게 겉 포장도 거의 동일한데요. 그런데 안에 포장을 뜯어보면 한국은 12개가 들었는데 일본은 22개나 들어있습니다. 질량도 40g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들 제품은 왜 한국에서 더 비싸게 받는 걸까? 국내 시장하고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건비나 임대료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과시적 구매를 하는 일부 소비자의 행태와 이를 이용한 마케팅도 한몫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식 유통 채널에서는 고가의 정책을만 가지고 있어도 뭐 한국 소비자들이 사주니까 이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라고. 실제 주요 13개국 식품 가격 조사에서 한국은 35개 제품 중 와인과 아이스크림 등 31개 제품에서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만 더 가격을 높게 팔아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점점 느는 상황. 항상 외국 사이트에 가면은 조금 더 싼 게 있는 거예요. 몇 개 제품 제외하고는 해외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불합리한 가격을 없앨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비쌀수록 한국 사람은 무조건 좋은지 알고 무조건 사면 좋다 생의 인식이 결국은 상인들만.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기대 여명이 모든 연령대에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 60대의 경우 25년에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3년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인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고령화 대비가 더 시급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어르신들로 붐비는 종로 탑골 공원. 이곳에선 60대도 젊은이 축에 듭니다. 아이고 꼬마 저 어디 가서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 어서 60 먹었다면 혼나. 60살 남성은 지난해 기준으로 앞으로 22.8년, 60살 여성은 27.4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년 전보다 3년 가까이 늘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녀가 각각 1.7년과 2.4년씩 높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도 남한은 79.7세, 여한은 85.7세로 늘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남한은 1명,
여아는 3명 이상이 100살 넘게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인 원인, 경제적인 원인과 더불어 보건 수준에 의한 차이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고령화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2.6%였는데 2050년엔 14%로 5배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는 고령화 속도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인프라, 시스템, 제도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기대 수명 증가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와 연금 고갈 등 고령화 사회 대비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편의점주를 달래기 위해 당정이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을 시작하는 건 더 어렵게, 폐점은 더 쉽게가 골자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편의점. 손님의 발길이 뜸합니다. 골목마다 이제 200줄이 나눠 먹히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이 편의점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영업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경 200m 이내에만 편의점 10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출점 경쟁과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 때 상권 특성과 담배 판매 거리 등을 고려해 다른 편의점과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주 본인 책임이 아닌 경영 악화로 폐점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크게 경감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강력하게 반발해온 편의점주들에게 향후 신규 출점은 어렵게 하고 기존 매장의 폐점은 쉽게 하는 당근책을 제시한 겁니다. 과밀화, 과당 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경영 사정이 개선되고 출점 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점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가맹점 수익성 저하로 힘들어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수익성이 향상되고. 정부는 이런 내용의 편의점 자율 귀화관을 내일 공식 발표하고 최저 수익 보장 확대 등 추가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 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했지만 야사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들이 원하는 게 모두 다르고 전국이 꼬여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를 질타했습니다. 헌법에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05명만 참석했습니다. 야사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15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야당은 심사를 며칠 더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도 문 의장이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뻔뻔한 그 4조 예산을 국회가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 은근슬쩍 떠밀고는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부 야당의 그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한당만이라도 소소히 활동에 참여하겠다면 저는 이게 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좀 그냥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3당은 내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김 전 대표가 나선 것은 야권의 결속을 위해서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또 이제는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비박 김무성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 친박 홍문종과 윤상현 의원이 만났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등 정치권 박 보수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을 면회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양측은 개파 화합을 넘어 우파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우파 통합이라는 대전제하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박근혜, 이명박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필요가 있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전 대표가 나부터 나서겠다,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적극 찬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속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다며 불구속 재판에 동의했습니다. 권 의원이 당내 의견을 모으며 결의안 발의 시점을 고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홍문종 의원은 불구속 재판 촉구에 동의하지만 탄핵 찬성에 대한 비박계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기자들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의식해서 기자회견은 자유롭게 하겠다는 청와대의 생각이 벌써 달라진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G20 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다자회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 이번 순방의 성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 차례가 되자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에 관해서는 무슨 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고 질문할 기자들이 아니죠. 이제 경제 문제는 골치 아프니까 소프트하게 여쭙겠습니다.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질문은 경제인데 답변은 외교입니다. 기자들의 두 번째 도전.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죠. 국내 질문은 못 들은 걸로 넘깁니다. 마지막 도전. 국내 문제 질문 안 받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예약 마이크 드셨으니까. 그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정의로운 나라의 기준을 외교적으로 설명합니다. 대통령의 수비는 철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줄곧 집중해달라던 외교 문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불신에 대한 우려가 저는 방금 그 질문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외교 문제에 국한하시기로 하고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일주일 동안 국내는 청와대발 뉴스로 시끄러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특별감찰반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감찰반원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국내 여론을 의식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며 믿어주시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직부패를 감찰하고 단속하는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 기강문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4일 이후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에 이어 올해 신년에도 사전에 질의와 답변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프리스타일로
파격적이란 호평을 받았죠.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초심이 벌써 바뀐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중국 북서부 지역에 폭설과 함께 모래 폭풍이 덮쳐 마치 미숫가루가 떨어지듯 황사눈이 내렸습니다. 베이징은 나흘째 최악의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중국 신장 우르무치의 모습입니다. 도심 전체가 누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독특한 색깔의 눈으로 사람 얼굴을 만든 시민도 있습니다. 황사를 동반한 강풍에 적설량 12cm에 달하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황사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극심한 모래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2대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우르무치 국제공항이 임시 폐쇄됐고 승객 5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황사눈에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在那边堵了能有7、8个小时了，感谢这个交警警察。 중국 베이징 등 수도권은 오늘까지 안개를 동반한 스모그가 이어졌습니다. 5개 도시에서 대기오염 적색경보가 발령됐고 오늘 오전 베이징은 공기질 지수가 40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陕北和关中地区呢，从明天开始受这个弱的这个北风影响，这个空气质量有所改善，但是不会得到很大的改善。 중국 생태환경부는 겨울철 석탄 난방과 황사가 겹치면서 공기질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국내에서는 성룡으로 더 잘 알려진 액션 배우 청룡이 자신이 과거에 성매매와 음주운전, 도박, 가정폭력까지 행했다고 자서전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맨손 액션의 대가, 취권, 러시아워, 폴리스 스토리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홍콩 영화 배우 청룡. 2016년엔 무려 200편 넘는 영화를 찍은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카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I still can't believe I'm standing here. It's a dream. 그러나 내일 공개되는 자서전 네버 그로업에서 청룡은 자신을 쓰레기라고 고백합니다. 성매매와 도박을 일삼는 건 물론 하루 사이에 포르쉐와 벤츠 차량을 부수기도 한 상습 음주운전 범이었단 겁니다. 아내와 싸우다 어린 아들을 한 손으로 들어 던지는 가정폭력을 휘둘렀으며 아내를 두고 외도해 사생아 딸을 두고 있다는 과거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최근 동성 결혼을 한 에타 응이 외도로 얻은 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무술을 시작한 뒤 스턴트맨에서 배우로 발탁된 청룡은 자신을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돈을 쓰다 보니 남의 밥값으로만 한 해 200만 달러를 쓴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룡은 이제라도 과거를 인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맹세하기 위해 자서전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세일러문이나 짱구 같은 만화 캐릭터들이 TV가 아닌 미술관에 등장했습니다. 순수 미술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캐릭터들이 화폭에 담겼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이루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녀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변신하는 순간의 모습이 캔버스로 옮겨졌습니다. 태양과 12개 행성을 일본 만화 속 소녀 전사로 바꿔 그린 전시인데 만화책 속 칸처럼 나뉜 다각형 캔버스가 눈에 띕니다. 그 화면을 가르는 그 표현들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캔버스에 좀 도입을 하면은 좀 더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순수 미술 공간에 만화가 진입한 곳은 또 있습니다. 3m 높이의 대형 걸개 그림엔 짱구,
포켓몬스터 등 낯익은 캐릭터들이 수두룩합니다. 작품 배치도 파격적인데 의류 매장처럼 옷걸이에 걸고 웹툰 볼 때처럼 스크롤을 내리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만화 캐릭터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전시도 있습니다. 스누피와 핑크팬더 등 어릴 적 익숙한 만화 캐릭터들이 다른 이미지들과 모호하게 겹쳐 있는데 작가는 이른바 절충주의를 통해 만화와 미술의 구별을 지어냅니다. 만화를 그냥 하나의 소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그림을 이루는 추상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캔버스로 재탄생한 만화 캐릭터들. 어느새 한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세계적인 명장 에릭손 감독의 필리핀을 꺾었습니다. 이 원정 승리에도 만족하지 않고 정신력 무장을 강조한 박항서 감독의 모습이 마치 스승인 히딩크 감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명장 에릭손 감독의 필리핀을 맞아 경기 전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박항서 감독. 세계 레벨의 감독한테 같이 맞대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전반 12분 터진 아인득의 헤딩 선제골과 후반 3분 판반득의 결승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대회 첫 실점을 내준 것이 5개 T였습니다. 박 감독은 선수단의 정신 집중을 주문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집중하고 정신력을 강화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즈키컵 준결승은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데 원정에서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는 6일 홈 경기에서 비기거나 0대1로 패해도 결승에 올라갑니다. 10년 만에 우승을 바라는 베트남 팬들은 또다시 박 감독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박 감독은 CF 요정 자리도 꿰찼습니다. 연봉은 3억 원이지만 핫도그, TV, 한식 등 광고 모델료로 연간 5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준우승과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이어 이번 스즈키컵에서도 박항서 매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2차 대전 때 미 해군 장교 조지 H.W. 부시의 의뢰 폭격기가 구름에 내려앉았습니다. 은발의 바보라가 당신을 기다렸다고 반깁니다. 시사 만화가 마셜 램지가 부시 부부와 3살의 백혈병으로 숨진 딸 로빈의 하늘나라 재회를 그린 사파입니다. 7달 전 바보라가 세상을 떴을 때 그렸던 모녀 상봉의 행복한 완결편인 셈이죠. 부시와 바보라는 17살 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나눈 키스가 두 사람 모두 생애 첫 키스였다고 했죠. 이후 전쟁에 나간 부시는 폭격기에 바보라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격추되고도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서 결혼했고 이런 새해를 해로했습니다. 부시는 90살에 스카이다이빙을 할 정도로 건강했지만 바보라가 떠나자 급속히 기력을 잃고 뒤따라갔습니다. 부시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 붕괴의 격변기에 절제와 슬기로 냉전을 평화롭게 끝낸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실패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외친 클린턴의 패해 단임 대통령에 그쳤습니다. 그는 백악관을 떠나는 날 클린턴에게 손편지를 써서 집무실 책상 위에 남겼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매우 힘든 날을 겪겠지만 당신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기에 당신을 굳건히 지지하겠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클린턴은 이 편지를 보고 전율했다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념과 정당, 세대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클린턴은 부시를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달랐지만 서로 다른 견해에 마음을 열었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타협하고 전진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부시가 클린턴에게 남겼던 편지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모금 행사에서 살아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모두가 이렇게 올려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우리는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부시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는 5mm 안팎, 강원 영동과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또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7도, 대구 11도, 포항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는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는군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